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있어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한미 FTA의 공정한 이행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보가 조작됐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이 당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가 자서전을 통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며 당대표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란이 된 경유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공청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과 미세먼지 절감 효과보다 물가에 미치는 역작용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군 사병들의 월급을 올해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으로는 21만 6천 원에서 40만 5천여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는데 2022년에는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붕에서부터 벽까지 목재가 사용된 이 건축물은 지어진 지 90년이 넘은 등록 문화재입니다. 근대 산업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데요. 등록문화재 관리부실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므로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라. 미국 상원이 초당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회까지 나선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테이블에 올라갈 이슈도 그렇고 상대의 특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과거 어느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가로막고 있는 절차 검토를 서두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앞당길 방식을 찾으라며 미국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한국 상황을 겨냥한 겁니다. 의원들은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한국민까지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한국에 전하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미국 의회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측면이 강합니다. 대북 제재에는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의 압박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한국의 협력과 동의가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서한에 적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선 완전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자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 간 안보, 경제 핵심 이슈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모양새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청와대는 사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청와대는 돌발 질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화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당면 과제들 중 사드는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 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너무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며 가급적 꺼내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전략일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전직 주미대사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관련 논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공감대를 표하는 그런 수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구체적 제안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Going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n issue of domestic due process, and it does not mean that we will cancel or reverse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내면 준비한 대로 대응하겠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사드 문제를 언급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로 잡혔습니다. 순방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날인 28일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또 이 전투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9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소위 흥남철수로 알려졌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모도 이 피난민 속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해 가족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29일엔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상견례를 겸한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30일 오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이어 백악관을 다시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질의응답은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연설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문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차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문준용 씨의 유학 시절 동기라는 사람의 음성 파일이 등장하면서 이 논란은 절정에 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이 당시 제보를 받았던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들여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증거는 준용 씨의 미국 유학 시절 동기생이라는 사람의 음성 파일입니다.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를 근거로 국민의당은 당시 문 대통령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늘 이 파일은 당원인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당 최고위원에게 제보한 것인데 뒤늦게 조작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 조사를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평당원에 의한 조작이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조작자로 지목한 당원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이 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제의 음성 파일을 공개한 건 지난 5월 5일입니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직후입니다. 이 때문에 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증거 조작에 더 많은 캠프 관계자들이 개입한 건 아닌지 여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사과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유미 씨를 소환 조사 중인 검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백연입니다. 예,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이 다시 시작됩니다. 야당은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극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해군 참모총장일 때 방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나중에 방위사업청과 소송에 휘말리자 또다시 송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문회에선 방위산업체와의 커넥션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STX 조선은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이던 2007년 9월 방산업체로 지정돼 각종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후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전역했고 2009년 1월부턴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취업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STX는 방사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율촌에 맡깁니다. 당시 송 후보자는 율촌에서 상임 고문으로 월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정책위원일 때 발주했던 사업과 관련해서도 과징금을 받은 LIG 넥스원이 율촌에 변호를 맡긴 걸로 확인돼 같은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고액 자문료를 받은 배경이 현역일 때 맺었던 방위산업체와 커넥션 때문이 아닌지 소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자 측은 방산업체 지정 자체가 참모총장의 권한이 아니라며 STX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눈길을 끈 내용이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씨 은닉 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 은닉 재산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도 최 씨의 재산이 8천억 원에서 10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 최 씨의 재산이 23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세무조사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영은 조세 목적 외의 요인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평소의 소신입니다. 경유세 인상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거론된 건 사실이지만 손대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맞받았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기가 정해지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이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삼성 뇌물죄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고위 전직 임원 3명이 증언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른바 증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의 첫 질문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15초 동안 침묵하던 황 전 전무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여 차례 이어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황 전 전무는 자신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재판부까지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 있던 황 전 전무의 대리인까지 불러들여 합당한 이유를 써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불려 나왔지만 같은 취지로 증언 거부 소명서를 제출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결국 신문 없이 귀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본인들 재판에 유불리를 고려한 점도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 증거로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신문에서도 증언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측근을 통해서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합류를 타진했었다는 정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의 자서전 내용이 불씨가 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상기된 얼굴로 대전 합동연설회장을 빠져나갑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당원들을 현혹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 부끄럽습니다. 함께 대표 경선에 나선 원유철 의원이 홍 전 지사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 했었다고 공격하자 분을 사귀지 못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가 출간한 자서전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는 겁니다. 홍 전 지사는 대구시장과 울산시장의 탈당도 만료했었다며 정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의원이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정치권에선 요즘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들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이해훈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해훈 의원이 3.8%포인트 차이로 하태경 의원을 따돌리고 바른정당의 당권을 쥐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이어 원내정당 세 곳의 대표를 여성이 맡게 된 겁니다. 당선 직후 이 신임 대표는 당 화합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무릎 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당선으로 친유승민계와 비유승민계로 당이 갈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일성으로 우려부터 차단한 겁니다. 바른정당 의원은 20명으로 내부 갈등으로 탈당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 대표로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 한 자릿수인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당의 화합도 다져야 하는 숙제를 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일단 자강론을 내세우되 자유한국당 내 보수개혁의 뜻에 동참하는 이들과도 손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다시 보수 적자 경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한편 2등을 한 하태경 의원과 역시 전대에 출마했던 김영우, 정운천 의원은 모두 최고위원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는데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된 경유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경유값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다음 달 세제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국책 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최고 12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가정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또 한 번 사실상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여론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경유값 인상을 통해 얻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은 경유 승용차보다는 대형 화물차들인데 이들 상당수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세금을 올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등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군 장병의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군 장병의 월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한 달에 21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내년에는 40만 원가량 받게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장병의 월급 인상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병의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병장의 월급은 21만 6천 원입니다. 2017년 한 달 최저임금인 135만 2천여 원의 30% 선까지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병장은 40만 5천여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순차적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40%까지 인상하는 2020년의 병장 월급은 54만 800여 원, 50%까지 올리는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천여 원이 됩니다. 월급 인상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7,600억 원이고 2022년까지 올리는 걸 다 더하면 모두 4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정기획위는 월급 인상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수를 줄여가겠다는 정부 계획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불만을 가진 회원이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 한 남성이 건물을 나섭니다. 문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 이 남성을 제지하고 놀란 여성이 급히 자리를 뜹니다.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그 남자 세 분이서 여기 나무에 이제 제압하시고 소리도 지르시면서 뭐 좀 많이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남성은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여성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통 볼 수 없는 만큼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가지고. 이 남성은 5년 전 여성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김모 씨로 이 업체 주선으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최근 주선 횟수가 줄어들고 업체와 전화도 잘 되지 않자 오늘 오전 흉기를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 때문에 경찰이 이 미군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소환 조사하는 데까지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부대 소속 A씨는 4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만취해 환거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클럽과 호텔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 확인을 하신 거군요.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흐른 지난달 17일에야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규정 탓입니다. 소파 사건은 일본 공매 사건과 달리 그쪽 미국 정부 대표가 반드시 참여를 하게 돼서 조사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미군이 소속된 부대 지휘부의 휴가 때문에 결재가 지연되면서 조사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성폭행 혐의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2번의 대국민 사과를 한 건데 오늘은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심통한 표정으로 들어선 정우현 회장은 5분 분량의 사과문을 낭독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경비원 폭행 사건 당시 발표한 대국민 사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의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정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 회사를 가맹점들이 비싸게 이용토록 강요하는가 하면 가맹점에서 탈퇴해 피자 가게를 차린 독립점포 주변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 출점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급기야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이날 정 회장은 사과와 함께 상생위원회와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등 수습책도 내놨습니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2번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만큼 오너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자 사이에선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가맹점주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 이후 미스터피자 가맹점 400여 곳 가운데 6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정우현 회장이 사과하고 사퇴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계좌 추적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에게 보복 영업을 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엔 탈퇴한 가맹점 근처에 이른바 덤핑 물량으로 영업을 하는 직영점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간의 이른바 치즈 통행료 거래 상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 시중에서 7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10kg 모짜렐라 치즈를 9만 원대에 공급하는 식으로 식자재에 대한 과도한 물류비를 챙겨왔다. 검찰은 치즈 통행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본인이 쓴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강매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출국을 금지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현역 육군 소장이 간부에게 짜장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에 속칭 철가방에 넣어오지 않았다면서 질책을 하는가 하면
술을 먹고 병사들을 때리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육군 측은 해당 장교에게 구두 경고만 내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육군에서 근무하던 추모 씨는 지난 3월 사단장 문모 소장의 술자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벽까지 공관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자리를 마친 소장에게 이유 없이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뭐 언짢은지 목을 한 2대 툭툭 치더만 뺨을 확 때리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추 씨 등은 문 소장이 공관병이나 운전병을 가사 도우미나 개인 운전기사처럼 써왔다고 말했습니다. 간부에게 관사로 자장면을 가져오라고 하고 철가방에 넣어오지 않았다는 질책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짜장면 통을 가져야지 에이 하면서 막. 그러나 육군은 문 소장의 사적인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구두 경고만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개인 운전병이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노비 생활을 하러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은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에는 군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은 사건 관련자를 수사했을 뿐이라고 하고 성소수자들은 범죄와 상관없는 동성애자를 색출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직접 받은 성소수자 군인을 강버들 기자가 만나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한 육군 대위가 구속됐습니다. 육군은 동성애자 색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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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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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은 이 대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성소수자 군인들은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육군은 트위터에 게시된 현역 군인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수사 대상자 중 하나로 지난 2월 수사받은 A 병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임의 제출 동의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뒤지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성별의 사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얘도 게이겠구나 약간 단정 짓고 얘랑 했느냐 아니냐 얘도 게이냐 이걸 물어보고 이제 부대 내에서도 게이 같은 사람 있느냐.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 이름을 말하라는 압박에 한 간부의 이름과 소속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 홈페이지 같은 데 돌아다니게 해서 사진을 일일이 다 보도록 시키고 찾았느냐 안 못 찾았냐고 일주일 동안 좀 계속 슬펐습니다. 그분에게 좀 죄송했습니다. 이 간부 역시 재판을 받는 등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인은 확인된 것만 23명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한 동성애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20대 남성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사마귀를 빼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발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닷새입니다. 병원 측이 기본적인 의료 수칙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의료 사고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2살 이모 씨는 지난주 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마취 연고를 바른 지 40여 분 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막 떨고 엄마 나 몸이 쪼여와요. 미칠 것 같아요 이랬어요. 선생님 불러서 도와줄게. 이 씨는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키 181cm의 건장한 체구지만 아토피 때문에 이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의 주의사항엔 아토피 환자에겐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고 당일 의료기록지에도 이 씨 병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바른 5g짜리 연고 30개에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3,750mg 들어있습니다. 연고임을 고려해도 1회 안전사용량 500mg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 연고를 바른 뒤 2명이 숨져 식약처가 주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성인 남성에게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신실술업소 등에서 이 연고를 불법으로 빼돌려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울산 온산공단 굴뚝에서 20일째 불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불꽃과 매연, 굉음까지 발생해서 화재 오인 신고 전화가 폭주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10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주택가도 밝힐 정도입니다. 산불이 아니냐, 화재로 발전된다든지 폭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350건 접수된 건도 있었고요. 대한유화온산공장에서 이런 현상이 시작된 건 지난 6일부터입니다. 에틸렌 생산 설비를 늘린 뒤 시운전 과정에서 나온 불안전 제품을 태우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선 대개 하루 이틀 정도 불꽃이 굴뚝이로 치솟기도 하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불길이 계속 방출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게 뭐가 나오는지, 이게 정말 독성 물질인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다 흡입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공장 측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쯤 이게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울산시는 이 공장이 매연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사실을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고 환경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한화토탈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전기 보수 작업 후 설비 재가동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20m 넘는 화염이 치솟은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공단에 입주한 5개 업체가 돌아가며 보수 작업을 하는 통에 주민들의 고통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은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 2천여 명이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에는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자사고와 외고 폐지 주장을 펴는 정부와 각 교육청 가운데 첫 번째 결정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지우 기자입니다. 2천여 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가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고를 지금 발전시키려면 일반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일반고를 지금 고치셔야죠. 어떻게 2%가 90%의 그런 주범이 될 수 있습니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4개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지정 심사 결과가 모레 발표됩니다. 재지정 승인 거부를 통한 폐지 방식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이날 승인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평가 결과가 60점에 미치지 못해야 지정이 취소되는데 일방적으로 낙제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은 자사고 외고 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날에 하도록 조정하고 완전 추첨제로 사실상 선발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입학 전형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은 승인권만 갖는다는 현행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외고 설립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체를 개정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우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한 휴양지에서 17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31명이 실종됐습니다. 배가 침몰하기까지 불과 4분밖에 안 걸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유람선이 좌우로 크게 기우뚱거리더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맨 위층 갑판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있던 배들이 구조를 위해 다가가지만 반쯤 잠긴 배는 잠시 뒤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지 4분여 만입니다. 콜롬비아 과테페 엘페뇰 호수에서 4층 유람선 알미란테우가 침몰했습니다. Empezó a montarse encima de las otras personas para lograr salir. Entonces había mucha gente también lastimada, aporreada. Vimos cómo sacaron a varias personas inconscientes. 생존자들은 남자 화장실 쪽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배 동력이 끊겼고 너무 많은 사람이 유람선에 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사고 선박이 3개월 전 부두에 묶여 있을 때도 침몰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버가 동원돼 구조 작업과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면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이한중입니다. 마치 세탁기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한 여객기를 탔던 승객이 전한 말입니다. 운항 중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심한 진동이 이어지면서 90분 동안 300명이 넘는 승객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장이 승객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 덕인지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들에게는 공포의 90분이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여객기 의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커다란 소음과 진동이 이어집니다. 어제 오전 호주 퍼스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에어아시아 X 여객기 안의 모습입니다. 승객 35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큰 폭발음이 들렸고 이때부터 공포스러운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It was just like a small explosion almost from the left wing, and the plane just started shuddering. 여객기는 곧바로 회항해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퍼스로 돌아왔지만 진동이 계속된 90분 내내 기내에는 공포감이 이어졌습니다. 1 second we can't even breathe, and we really can't actually say anything because with the kids. 한 승객은 기장이 겁먹은 듯 기내 방송으로 2번이나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어아시아 측은 기술적인 이유라고 밝혔을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엔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인도네시아 자바해에 추락해 162명이 숨졌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 전매권 연기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분양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오피스텔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단속을 위해서 전수조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오피스텔 견본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6.19 대책 발표 직후부터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난 일주일 새 90% 이상 분양이 마감됐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규제가 좀 심해진 것 같고 오피스텔은 그 저금금으로 매달 월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규제 강화에도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23일 문을 연 수도권 견본주택 9곳에만 주말 1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는 7월 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막판이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달아오르자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87만여 명에 달하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죠.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치킨 크기가 작아진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들쭉날쭉한 치킨 크기, 전다빈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3사의 대표 메뉴입니다. 한 마리에 15,000원 안팎인데 닭다리 크기가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포장 용기를 샅샅이 살펴봐도 치킨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업체가 치킨 중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마다 치킨이 다르니까 그게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먹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기분이 나쁘죠. 현재 닭고기는 가장 작은 5호부터 최대 16호까지 100g씩 차이 나는 호 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같은 호수의 닭고기라도 많게는 99g까지 차이가 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편차를 막기 위해 그램 단위로 표기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닭고기뿐 아니라 치킨 중량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램이나 이런 거를 쉽게 마트에서 장 보고 고르듯이 치킨 집에서도 그런 거를 그램을 표기를 해서 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치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중량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차지하고 레이싱을 벌인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이 또다시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시속 260km의 고속주행과 서행을 반복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앞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나란히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순식간에 속도를 냅니다. 시속 260km로 달리며 마치 경주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슈퍼카들로 도로 전체가 경주장처럼 변했습니다. 레이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뒤따르던 차량을 막고 선두 차량 2대씩 경주를 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벌인 겁니다. 20km 구간에 걸쳐 레이싱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 사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은 불안에 떨어 했습니다. 제 뒤에 차량들도 빨리 오는 상황에서 슈퍼카들이 이제 정지를 해버리면은 다 이제 일제히 서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안했었죠. 이들은 서울 강남에서 모인 뒤 인천공항 고속도로까지 이동하며 1차선에서 3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도 일삼았습니다. 슈퍼카의 성능과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레이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도 경찰차와 슈퍼카 성능의 차이가 커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촬영된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해 37살 김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구의 한 구의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갑질해서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 심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가출할 권리, 공부하지 않을 권리로 몰아붙이는 일부 여론의 눈치 보기 한 결과입니다. 반대 주장 가운데는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가출할 권리, 공부 안 할 권리를 조장한다. 동성 연애할 권리, 성관계를 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냐? 최근 대구 수성구 의원 11명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 내용입니다. 이들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보호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보수단체에서는 반기업적이고 사상교육을 하려는 조례라는 반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약간을 쓰지만은 지금 못 나갈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 내야지, 그걸 관리해야지. 조례의 주된 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하도록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근거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장하시니까.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발의됐지만 결국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리 양궁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3개나 따낸 효자 종목이죠. 3년 뒤 도쿄올림픽에서는 남녀 혼성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혼성 대결에서 세계 최강도 역시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바람 신경 쓰지 말고 쏘는 거 집중해. 마지막 4세트. 장혜진이 10점을 쏘자 임동현 역시 10점으로 화답합니다. 표적 근처에 불규칙한 바람도 우리 선수들에겐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혼성 결승에서 대만을 세트 승점 5대3으로 꺾고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리우올림픽 2관왕 장혜진은 단 한 발도 노란 관역을 놓치지 않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장혜진과 임동현은 남녀 개인전에서도 정상에 서며 양궁 월드컵 2관왕에 올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남녀 선수가 번갈아 쏘는 혼성 대결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개인과 단체, 혼성까지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3관왕 탄생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이뤄내지 못했던 꿈이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잖아요.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지난해 리우에서 금메달 4개로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양궁 대표팀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에 도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창고로 쓰이고 낙서투성이에 방치되고 훼손된 문화재들을 보여드립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보 같은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소유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등록 문화재들입니다. 허술한 등록 문화재 관리 실태 손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콘크리트 옹벽 위로 거대한 목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0년 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배수펌프 시설입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진 배수펌프장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근대문화유산들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농업 관련 배수펌프 시설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나무들입니다. 사방에 목재가 쓰였는데요. 창틀에서부터 각종 기둥들까지 모두 목재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지붕에서부터 지붕 틀까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농업사 측면에서나 건축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곳곳이 훼손됐습니다. 살아있는 자 출입을 금한다. 벽에 있는 많은 낙서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싹한 기분을 주는데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거대한 쇠사슬이 있습니다. 장비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런 걸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벽 쪽에는 다양한 낙서들이 있습니다. 만화 낙서도 있고요. 영어 글자도 있고요. 이쪽으로는요. 옷이나 장비를 걸었을 법한 이 걸개가 벽에 붙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소화기인데요. 위에는 이렇게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공기업이 지난 4월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안내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등록문화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예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428호 등록문화재 용산철도병원인데요. 벌써 5년 넘게 이렇게 자물쇠만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90년 된 병원 건물로 2011년까지 사용됐지만 지금은 쓰레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부지를 소유한 또 다른 공기업은 병원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사하고 협의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이제 경비 시스템 설치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등록문화재는 아예 개인 창고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시에서나 나라에서 그걸 귀중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훼손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지자체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방치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정기조사가 있으니까 할 때마다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외부가 이런데 내부는 어떨까 한번 저희도 몇 년 오래전부터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고문을 행했던 곳으로 일제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등록문화재 34호 구나주경찰서 앞입니다. 내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서 현재도 유치장이 그대로 있다는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미 40여 년 전 화장실이나 창고로 바뀌는 등 현재는 외형만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전국의 등록문화재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128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재청은 보수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는 내년까지 개선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만 복원하고 보존했다면 우리 역사의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문화유산들이 이처럼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정부와 소유주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등록문화재 상당수는 무늬만 남은 문화재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 집안의 피원지를 점검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당부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산의 당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한 통 쓸 때마다 두세 번씩 살펴보며 그 편지가 길가에 떨어져서 나의 원수가 보더라도 아무 일 없을지, 또한 편지가 수백 년 뒤에까지 전해져서 안목 있는 사람들이 본다 해도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본 후에 편지를 봉하라고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 문장가였던 그였지만 다산은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당부하고 삼갔던 것이었습니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선조들은 늘 말과 글을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사로이 쓴 편지글은 물론이거니와 오래된 나라와 새로운 나라가 한판 세를 겨루던 여말 선초 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적과 벌인 사투에서조차 그들은 시구를 지어서 주고받았습니다. 625년 전 어둠에 휩싸인 개성 선주교, 그 역사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이토록 생생한 것은 하여가와 단심가, 그들이 주고받았던 사뭇 비장한 식구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예술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그들은 목숨을 뺏고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시간에도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며 품격 있게 자신의 뜻을 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행시 그리고 육행시, 모처럼 정치인들이 주고받은 시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던진 시구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출 수 없는 적의와 비난만이 가득했으니 비록 오행신이 육행신이 하는 것이 애초부터 그 어떤 품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풍자만을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로 인해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고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 편지가 수백 년 뒤에까지 전해져 안목 있는 사람들이 본다 해도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본 후에 편지를 봉하라. 다산이 남긴 그 깊은 뜻은 주고받는 말에 품격이 있어야 대화도 되고 정치도 민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현실의 정치에선 오행시, 육행시보다 더한 아무 말도 횡행합니다마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차세대 전투기 즉 FX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 담당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조 3천억 원을 주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4가지 핵심 기술을 넘겨받지 못한 이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감사원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핵심 기술 자체 개발 비용도 분석 중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감사원 국방감사국은 지난주 방사청 A중령을 조사했습니다. A중령은 2014년 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기술 이전 계약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무산된 A사 레이더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비용과 수백억 원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기록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방사청이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면서 이스라엘 등 외국 방산업체와 성능 검증 계약을 맺고 지불하게 될 예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계약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사 기술 이전이 무산됐고 자체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등 제3국에 기술 제휴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면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감사를 시작한 뒤 2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80일 넘게 감사를 벌인 것도 기술 이전 무산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과 계약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부실 계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술 이전뿐만이 아닌 FX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나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직 군 장성 등이 정부의 FX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부적절한 로비를 벌였다는 국군 기무사령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400억 원 규모의 사업 선정을 앞두고 골프 회원권과 상품권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업체 선정은 일부 심사위원만 교체한 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FX 시설 사업 로비 실태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입니다. F-35 전투기의 경납고 등을 수주하는 데 참여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의 로비 실태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대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장과 친분이 있는 박모전 시설본부장 등을, 대우건설은 김모 예비역 육군소장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들이 후배인 군 심의위원들에게 접근해 식사 지원 등을 하며 로비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 양측 업체들이 민간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선불 골프 회원권을 전달하거나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십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간 심의위원 28명은 그대로 놔두고 군 심의위원 40명만 급히 교체한 채 대우건설로 수주업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정관예우 유착 등에 대한 의혹들을 국방부에서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업체 선정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 심의위원은 국방부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군 심의위원들은 업체 선정 전에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로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지금 보내드리는 리포트는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BBK 사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인들의 관심사 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석방된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김경준 씨는 석방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죠. 저희들은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인 지난 4월에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여서 만에 하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보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김경준 씨가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의견을 내놓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당시 김경준 씨의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씨 주장 가운데 상대편의 반론이 필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추가 반론이 취재될 경우에 함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석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경준 씨는 JTBC 인터뷰에서 BBK 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BK 관련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이제 그 BBK 관련해서 이제 금융 거래 내역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역들.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하고 싶어 BBK를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만 이런 금융회사를 할 수 있는데 건설회사를 하신 분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재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어서 김 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한 지 3일서부터 이제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BBK 뭐 범죄에서 빼는 진술을 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형을 감형해주고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 씨가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펴서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또 김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유영하 변호사의 기획 입국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는 목적은 아주 간단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제 한나라당 경선 전에 한국에 들어가는 거였죠. 특히 김 씨가 미국에서의 소송 비용을 요구하자 3억 원을 약속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미국 그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도와주면
들어갈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그 상황에 대해서 3억이라는 거에 금액까지 제가 유영아 변호사한테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 유 변호사와의 기획 입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조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거쳤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정된 사안이라며 특별히 설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JTBC 오이석입니다. 예, 오늘 바른정당의 대표로 이해훈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바른정당이 지금 뉴스의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훈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 네. 근데 축하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요. 예. 자, 책임이 무겁다는 건 역시 이제 당내화 문제일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바른정당하고 곧 합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모임에서도 심지어는 뭐 기생정당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 우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막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수,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데 사유화했고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불러오신 분들, 이런 분들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건 물론이고 보수도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판명이 되고 입증이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창당 당시에, 그러니까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함께할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건 이제 정병국 의원이 책에다 써서 오늘 또 그쪽 대회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이제 후보죠, 대표 후보인데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람에 굉장히 좀 그쪽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처음에 창당하실 때? 아, 그런 얘기를 그때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오늘 언론에서 기사로 봤습니다. 예. 그럼 전혀 그 당시엔 들으신 바가 없고 오늘 정병국 의원이 쓴 책에 처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당시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뭐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듣기만 하고. 예. 당시에 그런 얘기가 돌긴 돌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왜 들은 적은 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20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 사람만이라도 이탈했다가는 이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마조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대편에서는 지금 독한 신우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훈 대표께 그거 어떻게 헤쳐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안 되면 10번, 100번, 1000번 찾아가서 안 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간청하면 무쇠도 녹는다는데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지난번 탈당 사태도 겪고 정치판에 한 10몇 년 있다 보니까 예.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관계 같아요. 지난번 탈당하신 분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지금도 가깝게 지내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떠나가시는 게 이 정치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지율을 올리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 잡음 이런 게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지지율을 예. 올려서 이 당내 화합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유승민계로 알려져 계십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좀 있어서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지지율 상승에도 문제가 있고 등등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낡은 보수들이 저희들에게 더 쉬운 거짓말 오명이지요. 이게 일종의 정치 전략, 선거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오명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거짓말이 언젠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미 그 거짓말이 많이 엷어져서 낙인이 많이 씻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더 그분들께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께 찾아가서 이게 왜 사실이 아니며 진실은 무엇인지 더 찾아뵙고 설득하고 이 낙인을 씻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이혜훈 대표, 신인 대표를 반길까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도 걸려 있고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이 근데 민주당이 반기고 안 반기고는 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반기고 안 반기느냐만이 저의 관심사고요. 저희는 민주당이 소통하고 문재인 정부가 소통에 노력하는 의지와 자세는 인정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반대만 할 생각은 없고요. 반대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심사인 임한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좀 네, 맞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주에 청와대가 50년 동안 통행에 불편이 있었던 청와대 앞길을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했죠. 오늘부터 청와대 주변 길목마다 있던 바리케이드가 모두 철거되고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밤 8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의 통행 제한까지 완전히 풀린 겁니다. 오늘부턴 한밤중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청와대 앞길을 지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이 완전히 풀린 건 1968년 김신조 사건으로 경호가 강화된 뒤 49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전면 개방에 맞춰 길목마다에서 실시해온 차량 검문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청와대 춘추관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 초소만 남아 있습니다. 또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도 전면 허용돼 근처 어디에서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간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자유로워져 서울이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전면 개방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 청와대 주변을 걸으며 문화 공연을 즐겼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여러분 함께 손... I strongly believe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ill help to spread the message of peace. Pyeongchang perhaps represents the most sincere effort to cross the frozen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모토 가운데 하나는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회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절차상 어렵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과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은 또 뭔지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관하잖아요. 네. IOC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단 국가의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IOC는 집행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말씀드린 지지 입장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분단 독일의 사례인데요. 동서동은 1956년에 이래로 총 6번의 이런 모양의 국기에
해당하는 네. 그 깃발을 토대로 해서 단일팀을 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IOC는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IOC는 우리에게도 1962년에 처음으로 단일팀을 권유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온 뒤에 논의 가능성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OC 내부 절차 문제 때문에 이제 단일팀 구성이 안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근데 정작 국내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출정권을 하나도 따지를 못해서 아예 참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팀을 꾸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양쪽이 모두 출정권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평창올림픽은 총 102개의 종목으로 치러지는데요. 개최국인 우리는 연말까지 대표팀을 확정합니다. 출정권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은 한 개 종목에서도 자력 진출을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창 조직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나마 이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13위까지 뽑는데 가장 최근에 국제대회 성적이 15위였다는 거죠. 이 종목 외에는 비관적이다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서도 출정권을 못 따면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선수들의 출정권을 양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말했습니다. IOC의 동의를 거치면 23명 중에 일부를 북한 선수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준비해온 우리 선수들이 일부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론되는 또 다른 방법이 IOC가 단일팀의 출전 숫자를 늘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IOC가 남북 단일팀을 꾸리면 북한 몫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국제적인 동의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또 대안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의 전제는 남북한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1963년에 남북이 처음으로 단일화 팀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IOC에서요, 저 왼쪽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오륜기를 국기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 북한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한반도에 오륜기를 입혀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기가 논의가 됐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그래서 지난 그 2000년부터는 저런 한반도기가 도입이 됐죠. 하지만 당시에 남북 합의는 이 오륜기에다 코리아를 찍어서 남북 합의를 최종 이끌어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남북 대화보다는 냉전 질서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반면에 1991년에 탁구와 축구의 선수권 단일팀이 꾸려졌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시 입장, 그 이후로 세 차례의 동시 입장이 올림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1991년에 곧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동시 입장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개성공단 시범 운영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 뒤에 동시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2007년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전에 동시 입장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북핵 사태로 국제사회 제재 국면 속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성과 함께 이런 대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일팀보다는 이런 뭐 동시 입장이나 공동 응원단 같은 방식의 방점이 좀 찍히는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리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른정당 홍준표하고 물음표입니다.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오늘 홍준표 전 지사가 원래 바른정당에 합류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얘기의 출처를 보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오늘 출간한 책에 나왔는데요. 170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홍 전 지사가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 홍 전 지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건 2월에 있었던 항소심 재판인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왔습니다. 예. 저자인 정병국 의원에게 보다 자세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 전 지사와 상당히 가까운 A 의원이 당시 홍 전 지사의 뜻이라며 합류 의사를 밝혔고 이 얘기를 당시 여러 사람이 같이 여러 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A 의원도 홍 전 지사도 합류하지 않았지만 정병국 의원은 그때도 또 지금도 합류 말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까 이혜훈 신임 대표도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건 뭐 들은 것 같은데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홍 전 지사 측에서는 뭐 펄펄 뛸 것 같습니다. 아까 실제로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예, 상당히 펄펄 뛰었습니다. 홍 전 지사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한마디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병국 의원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배신자 정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명분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예. 이거 아주 전형적인 진실 게임이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실은 좀 더 뒤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보수혁신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상당히 길게 얘기를 올렸는데 여기에 홍준표 전 지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좀 자중했으면 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같은 당 아닌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입니다. 뭐 전화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데 댓글을 다는 거는 여러 명이 같이 봐라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홍준표 전 지사를 칭하면서 대선 직전에 선수들은 바른정당에 다 있으니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뭐 이런 말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예. 이 말로만 보면 진실 게임은 확인해야 되지만 홍 전 지사의 마음은 바른정당 의원들 쪽에 좀 더 가 있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죠. 예. 마음이 가 있었다고 하면 뭐 그쪽으로 당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선수들이라고 표현한 것만 팩트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의 거짓말 리스트입니다. 예, 내일 모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렇죠. 예, 사흘 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최근 뉴욕타임즈가 트럼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한 면을 저렇게 다 할애해서 쭉 거짓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의 매일 했고요. 예. 날짜별로 쭉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잠깐 찾아서 보면 4월 28일에는 멕시코의 무역 적자가 700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와는 170억 달러 적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뉴욕타임즈, 괄호하니 뉴욕타임즈의 팩트체크인데요. 캐나다로부터는 적자가 아니라 81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전혀 팩트가 틀린 얘기였고요. 또 있나요? 예, 5월 4일 발언을 잠깐 보면 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욕타임즈는 간단히 아니다고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민 세부담률은 26%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45% 내외입니다. 가장 높다고 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거짓말 달력까지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렇게 거짓말을 좀 세게 한 날은 빨간색, 약하게 한 날은 좀 연한 붉은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노란색은요? 예, 노란색은 없던 날이고요. 예. 1월 20일 취임부터 매일 거짓말을 했고 3월 1일 처음으로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통계를 내면 취임부터 6월 22일까지 154일인데 이 중 114일을 거짓말했고 약 40일을 안 했는데 이날은 휴가를 갔거나 골프를 쳤거나 또는 다른 바쁜 일이 있을 때라고 뉴욕타임즈가 밝혔습니다. 쉴 때 빼놓고는 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뉴욕타임즈는 이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뭐 이런 표현도 미국 언론에서는 나왔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제 며칠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자꾸 만전을 기하는 회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변칙적인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때 여기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은 특정 메시지를 반복했을 때
대중들이 사실관계를 혼동할 수 쉽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선에서도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종북 논란이란지 이런 얘기들이 반복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거짓말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이 거짓말들이 일상적일수록 그것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번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뭐 저희들도 그걸 뭐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예, 놔두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러게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이영선 파면입니다. 예. 예, 최순실의 핸드폰을 닦아주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5월 25일 날 파면이 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청와대는 징계위를 열었었는데요. 차명 전화를 개설해 비선 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헌재에 출석해 허위 진술하는 등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했다라면서 파면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파면되면 퇴직금과 연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예. 지금 그 선고도 예정돼 있죠? 예, 이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을 받았고 내일 모레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영선 전 경호관은 청와대 경호실 내에서도 완전히 특별한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뭐 일반적인 당직 근무를 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수행 비서 역할만 했었다고 합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 전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 광주와 대구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래바람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선인장처럼 언제쯤 그칠 줄 모르는 폭풍도 이겨내야 하겠지만 홀로 버텨야 하는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